오늘은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의 신 이영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버 버튼 받으셨어요? 네, 와, 이제 10만 축하드립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고 네. 10만 네 신청하셨군요. 네네 이제 10만 넘었고 바다 건너 열심히 오고 있겠네요. 네, 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초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 써서 새내기 작가. 요즘에 강연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죠? 엔비디아 AI 반도체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너무 잘 나가서 이영수 대표님의 고견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잠시 핫한데 이거 또 피크아웃인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국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만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아요. 좋아요. 네, 다 좋고 워낙 이제 유동성 효과가 강한데 사실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 거죠. 네, 뭐 일본도 지금 거의 뭐 역대급 사실 독일도 지금 경제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되게 좋고 대만도 지금 뭐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 있고 사실 대한민국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도 HBM 관련주, AI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HBM 관련주 우리나라도 그 수혜를 네. 받는 측면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을 뚫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요. 삼성이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그렇고 원래 뭐 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가을부터 뭐 HBM 이원화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9월 양산 발표했는데 안 됐고 연초에 이제 양산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마이크론이 우리가 먼저 했어라고 발표해 버리니까 마이크론 주가는 또 막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또 더 빠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에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도 안 되고 있고 HBM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 기존의 전통 D램인 DDR5 같은 것도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주변에 몇몇 분들이 삼성전자 내 성과급이 없고 SK 하이닉스는 많고 그래서 뭐 이직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위기가 처했는지 왜 근데 기존에 있던 DDR5 같은 것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선제적으로 EUV 장비 그러니까 EUV 공정을 먼저 도입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6나노부터 EUV를 도입했고 SK 하이닉스는 14나노부터 도입을 하고요. 마이크론은 12나노부터 도입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EUV를 늦게 도입하는 회사들이 더 잘 나와요, 칩이.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좀 강하게 베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고 그게 이제 베팅이 성공하면 좋은 건데 오히려 지금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3나노까지는 TSMC는 핀팻 구조로 그대로 가잖아요. 기존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팻 구조로 가는 건데 삼성은 3나노부터 완전히 그냥 모험을 했단 말이에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예전에 삼성이 성공 스토리를 썼던 것처럼 D램이나 낸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번 배팅을 한 거였는데 단기적 지금으로 보면 저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수율도 안 나오고 고객사 의뢰도 별로 없고 오히려 지금 TSMC 쪽으로 더 줄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아까 마이크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마이크론이나 인텔은 미국 정부의 힘을 좀 받는 걸까요? 충분히 그런 뒷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요. 인텔은 그게 진짜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막 대놓고 밀어준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HBM 쪽은 상대적으로 좀 늦었어요. 사실 이제 그 HBM 쪽으로 늦었는데 그 HBM을 만들기 위한 또 D램 낱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HBM이
D램 8장을 수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D램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론이 이거를 HBM에 대한 기술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D램 납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또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데 네.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업황하고 주가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업황으로 보면 점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HBM 쪽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제 TSMC의 코버스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iCube라는 그 기술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셋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가적으로 보면 저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좀 어정쩡하게 돼도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맞습니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 작년에 인텔이 그랬거든요. 인텔한테 뭘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텔이 그 생각한 것보다 덜 나쁘니까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세계 1등 뭐 삼성의 체면은 안 좋지만 어쨌든 주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보이세요? 주가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주가.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쭉 시세를 뽑을 수 있냐, 요거는 이제 삼성의 본원적인 경쟁력하고 달려 있는 거고, 네. 적어도 단기 시세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기대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SK 하이닉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전방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AI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다 범용이었죠. 그래서 다 규격화돼 있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제일 싸게 잘 만들면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였고요. 근데 이게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메모리도 이제는 점점 더 맞춤화로 바뀌는 거죠. 약간 파운드리화 된 거예요, 메모리가.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조직 문화적인 측면도 있어요. 삼성은 아무래도 범용을 잘하던 회사니까 대량으로 딱 규격화된 걸 잘하다 보니까 고객이 와서 뭐 이제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칩은 좀 더 이렇게 발열이나 인터커넥트 쪽에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 그러면 됐고 우리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써, 이런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래요. 우리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니까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저렇게 대박 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예. 그렇군요. 네. 혹시 SK 하이닉스의 리더십 이런 관련해서도 네. 뭐 의사결정권자들 네네. 이런 거에서도 좀 아시나요? 뭐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분들도 되게 뛰어나신가 보네요. 오너가 그러니까 사실 조직 문화라는 건 결국 오너한테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요, 오너가 언제 배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사실 최태원 회장이 잘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요. 굉장히 잘했고 적재적소에 잘 이제 인력 배치도 잘 한 거고요. 삼성은 이제 사실 뭐 그 리걸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신경 못 쓴 측면도 있죠. 이중 뭐 회장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뭐 이 정도. 저는 이경수 대표님 그 매달 네. 이렇게 모시면서 그 기억나는 게 SK 하이닉스 그 HBM 같은 게 그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작은 게 앞으로 커질 거다라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신 분하고, 어떤 분들은 그 HBM 아직도 작고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주가로 뭔가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 두 개로 갈렸던 것 같은데, 이경수 대표님은 전자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시간이 지나니까 딱 이렇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때 보면 네. 되게 작고 그냥 무의미해 보여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스마트폰을 굉장히 과소평가해 버렸어요. 저게 특이하긴 한데 제가 이제 써보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저거는 그냥 굳이 저렇게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를 휴대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과소평가했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죠. 완전히 인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별거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D램하고 뭐 기존 전통 수요지. 근데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에 열광하고 그게 2차 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침투율 10%를 꼭 지켜보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딱 그게 제가 작년에 볼 때 이게 침투율 10%를 넘어가면서 시세가 엄청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 침투율 10% 내외에 오니까 시세가 제일 세게 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그 둘 중에서는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좀 넣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을까요? 투자자 성향이에요. 이것도. 아.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과거 사이클로 보면 거의 주가가 거의 동행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세트예요. 그래서 거의 같이 동행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세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동행해요. 여기서 차이는 그 달러 환율의 변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디커플링 됐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완전히 죽었고 SK 하이닉스만 주가가 날아갔는데 그게 결국 AI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게임의 룰이 달랐고 여기서 완전 적응하는 회사가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결국 엔비디아에 잘 묻어간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더 갈 수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이 221억 달러.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렇죠. 네. 그게 221억 달러가 이제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AI가 시작되기 전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완전히 서프라이즈다. 그게 한 85억 달러 정도였어요. 와, 세 배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 보면 221억 달러 중에서 180억 달러 넘는 금액이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오히려 뭐 게이밍하고 이런 쪽은 관심도 없어요. 코인 채굴 쪽 이런 쪽 관심도 없고 데이터 센터가 저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했어요. 무슨 미국 나스닥 스몰캡 회사도 아니고 빅테크 회사가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했고 매출 전체는 265%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PER로 보통 밸류에이션 따지잖아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지금 PER이 30배가 안 됩니다. 보통 엔비디아 평균 PER이 한 80배 되거든요. 네. 싼 거예요 지금 엄청 싼.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의 상상력 속도가 실적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혹시 포워드 P도 나왔나요? 내년? 그렇죠. 이제 포워드 P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나온 거고 내년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아마 내년 포워드 P보다 다 잘 나올 거예요. 더.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또 몇 년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 우상향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은 있고. 네, 3-40% 세게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은 SK 하이닉스는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구조라고는 봐도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아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네, 크게 조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래요. 거의 동행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하고 이비덴 같은 회사, 네. 기판 업체,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P 베시 뭐 이런 회사들은 다 같이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한미 반도체도 엄청 올랐던데 네. 더 오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싸더라도 더 가겠죠. 와.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냥 시원찮은 공정이 아니라 핵심 공정에서 지금 독점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독점. 독점이잖아요, 독점.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ASML 같은 회사가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밸류를 누가 따질 수 있어요? 그 어떤 고급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 가격을 누가 따질 수 있나요? 프리미엄 붙는 거죠. 그 한국의 ASML 네. 그 나왔다 그 한미 반도체 그게 어떤 맥락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면 보통 2.5D, 3D로 이제 칩을 쌓는 거잖아요. 쌓는 데서 요소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칩하고 칩끼리 이제 수직으로 연결하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칩에다가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요. 아주 미세한 구멍을. 거기에다 구리로 채웁니다. 그게 TSV라는 공정이에요. 스루 실리콘 비아. 그거는 주로 미국 장비 업체들이 합니다. 네. 랩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해요. 구멍 뚫는 거. 네네, 구멍 뚫고 채우고 이런 거는. 근데 요걸 구멍 뚫고 채워서 칩하고 칩을 또 붙여야 되죠. 네, 그게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에요. 네. 어떻게 독점일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 반도체가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5천억 밸류였어요. 시총이 한 5천억 정도였고 와 이거는 5조 10배는 가겠다라고 해서 한 5조를 타겟으로 했는데 제가 한 3, 4조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해서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작년 말쯤에 꺾었어요. 제가 잘못 봤다. 제가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TC 본더라는 게 독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플립칩 본더 쪽에서는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카와라는 회사나 도레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국내 세메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원화 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광고했던 게 이거예요. 한 번에 8개 층을 쌓는 거랑 한 개 한 개 붙이는 거하고 기술 레이어가 달랐던 거예요. 기술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한 개 한 개씩은 잘 붙여요. 근데 8개를 붙이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한 개씩 붙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붙여서 2개, 두 개짜리 붙여서 4개, 4개 붙여서 8개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수율이 안 나와요. 생산성이 훅 떨어져요. 그리고 스텝 수도 너무 길고. 근데 한미반도체는 척척척척 쌓아버리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회사가 쓰는 회사가 저기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수율 잘 나오는데 그렇구나. 나머지 회사들 수율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발열, 열 성능도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GPU는요 엄청나게 열이 나요. 엄청나게 열이 나서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요 그 팬 같은 거 달아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달아가지고 열을 식혀줘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행식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천장에다 물을 흘려요. 알루미늄 관에다가 판때기에다 물을 흘려가지고 열을 흡수하는 순행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어떤 비전도성 기름에다가 담궈서 그 쿨런트 같은 데다가 열을 시켜요. 네, 시키고 알래스카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밖에 그 냉기 끌어와서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자체에서 나오는 전력 소모가 40%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이 열을 낮추는데 에너지를 40%를 써요. 그만큼 GPU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GPU에서도 열이 많이 나는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난로하고 난로끼를 붙여놓으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 말고는 열 성능 맞추는 HBM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수율하고 열 컨트롤이 안 돼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건너 업계 파악을 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는 왜 네. 삼성전자랑은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물건 받으면 되잖아요.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한테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가는 거구나. 장비를 이제 세메스한테 이제 도면이라는 걸 빼줘서 이제 맞아요. 기술 침해했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 끊어버렸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거래를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거래 끊으면 이제 저 회사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망하고 살아남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지금 삼성의 어떤 기술의 핵심을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막 네. 무슨 R&D를 많이 했나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날 수가 있죠? 많이 했죠. 연구개발 많이 했고 삼성한테 내쳐지면서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요. 그래서 그 창업주 회장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한다고 진짜요? 네, 했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2세인 곽동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제 역량이 뛰어난 거죠. 사실 삼성 반도체도 그 이병철 회장이 뭔가 토대를 마련하고 사실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도쿄 선언을 통해서 뭔가 확 제대로 치고 들어가서 성공한 거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사실 굉장히 저는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세 경영자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중에 많이 스터디 될 것 같아요. 와. 네. 그 한미반도체도 네. 뭐 이게 좀 우준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학교 석박사급 대 인재들이 많겠죠 당연히. 네네. 그분들이 이런 거를 해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연구개발단에서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 밑바탕부터 완전 제조 그 DNA를 완전히 강화시킨 측면들이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그 공장이 아마 팹이 6개인가 정도가 있는데요. 1공장, 2공장이 가면요. 거의 중장비 회사 같아요. 쇠를 깎습니다. 밀링 머신하고 선반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쇠를 깎는데 그게 결국은 그 장비 프레임에 내진동성 잡으려고 쇠를 깎고 있더라고요. 사실 국내 장비 회사 중에 그런 회사 없거든요. 대부분 외주주죠. 근데 그런 것들 정밀도를 잡으려고 사실 외주 조달 비용을 확 낮춰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뿌리 산업이라고 해요. 뿌리. 뭐 주조, 뭐 밀링, 선반, 뭐 용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로 아닌 기술 같지만 사실 그 용접 기술이 사실 그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그 조선 산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산업이 되게 중요한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하지만 그 뿌리 산업의 기초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들을 잘 유지하고 있겠죠. 네. 그 막 연말에 작년 네. 연말에 보면 일각에서는 PER이 네. 100배도 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좀 거품이다. 네. 그리고 실적으로 뒷받침 안 된다. 실제로 또 한번 실적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아직 사실 그런 부분은 취약하죠. 뭐 그래도 올해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300억, 1,500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비싸죠. 근데 지금 독점이 되면 이쪽 성장성이 확실하고 그리고 담보된 미래잖아요. 네. 담보된 미래면 몇 년 뒤 거 밸류를 땡겨와도 되거든요. 와. 네. 그런 것들을 쳐주는 거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독점이면 또 그 네. 부가가치도 더 높이 해가지고 훨씬 높은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HBM 투자를 얼마나 하겠냐는 거죠. 네. 엄청나게 하겠죠. 엄청나게 하겠죠. 뭐 당장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선수금을 엔비디아가 몇 조를 꽂아줘가지고 더 투자를 시키고 있는 거고 삼성도 올해 2.5배 투자하고 내년에도 2배 이상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미반도체예요? 아니요, HBM 투자를. HBM 투자. 그러면 거기서 수율 나오는 장비가 한미반도체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팔겠죠. 엔비디아처럼. 똑같네요. 그 네, 구조가. 구조입니다. 독점이 안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밸류가. 그래서 그 반도체 쪽 그 독점하면 ASML, EUV 장비 언급하는데 그래서 그쵸. 한국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ASML, UV 장비 비싸다고 난 못 사겠어 이런 회사 없잖아요. 줄 서잖아요. 줄 서서 사잖아요. 네, 한 대 2,500억. 요즘에는 최신은 4,500억이잖아요. 한 대. 그렇구나. 네. 그럼 막 마이크론도 막 네. 한미반도체 혹시 막 컨택하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아마 그럴걸요. 지금 HBM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 한미반도체 쪽에 컨택하고 있을 거고 요즘에는 그리고 오사드 업체들 있잖아요. 그 후공정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ASE나 엠코 같은 회사들도 아마 한미반도체 쪽에 장비 받으려고 날릴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야, 한미반도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후공정 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외에도 온디바이스 쪽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쪽에는 또 뭐 좀 볼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AI 반도체를 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쪽은 이제 주로 보면 기존 AP 업체들 있죠.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업체. 그리고 AP 잘 설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 쪽도 이제 그런 쪽 봐야 되고요. 그럼 거기 밸류 체인들을 잘 봐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퀄컴하고 비즈니스 연동성이 되게 큰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리노공업이 이제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다 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각각이고 어떤 테스트하는 스펙도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다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줘야겠죠. 그런 쪽이 제일 잘하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그렇군요. 그 퀄컴은 네, 약간 뭐 특허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특허, 맞아요. 통신 특허 매출도 꽤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AP 두뇌 칩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한 6에서 7 그리고 특허 쪽이 한 3, 4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퀄컴도 이제는 점점 더 칩 쪽 매출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뭐 AI 그 온디바이스 AI용 칩도 그렇지만 지금 자율주행차용 그런 쪽도 스냅드래곤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윈도우 OS PC용 있죠. 네.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로열티 매출보다는 이제 점점 칩셋 쪽 매출이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퀄컴 얘기해 주시니까 삼성전자 다시 좀 여쭙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갤럭시는 뭐 최연소 1,000만 대 판매인가요? 막 이렇게 좋은 소식도 나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나요? 네. 사실 그 하이엔드 쪽은 괜찮아요. 사실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수혜도 있고 실제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섹터 자체가 잘 가려면 미들 로엔드 쪽도 잘 돼야 되거든요. 하이엔드만 잘 되고 미들엔드 로엔드가 잘 안 되잖아요. 중국 쪽에서 뭔가 이게 좀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섹터가 세게 가기 힘든 것 같고 확실한 이제 성장이 있는 쪽 AI 서버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갤럭시 S24랑 그 플러스까지는 국내에서 엑시노스를 탑재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네, 뭐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네, 그건 큰 그런 건 없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 뭐 밸류가 편안한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 다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AI 사이클이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형님이 길을 뚫어줬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시원하게 지금 밸류를 땡겨 올려줬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막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의 어떤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길을 열어준 거죠.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한번 오면 네. 앞으로 뭐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작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반도체주들이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좀 조정받다가 또 그 초겨울부터 달렸거든요. 11월부터 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는 막 전체 100이라는 업사이드에서 한 이제는 40%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밸류 자체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개별주 플레이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자, 그동안은 같이 해피하게 쫙 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겠죠. 더 수급이 몰리는 쪽. 그게 이제 만약에 서버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HBM 쪽으로 더 지금처럼 갈 수 있고 갑자기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또 수급이 갈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또 생각보다 서비스가 괜찮아요. 그럼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죠. 아 크게 보면 AI 쪽에서 이렇게 네. 테마가 또 생성이 되면 또 갈 수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이 항상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섹터들을 추가로 발굴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막 사우디 자금에다가 막 진짜 엄청나게 해가지고 반도체 그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막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만 접목돼도 이 AI는 계속 가면 주가도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7조 달러가 사실 좀 허풍이 있기는 있는데 아 7조 달러.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에 가까워요. 1경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 AI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언어만 커버하는데도 이 정도 반도체 필요한데 앞으로는 멀티 모달리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지능까지 하려면 이거를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려면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이게 뭐 엔비디아 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 수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네트워크에서 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삼성전자가 좀 소외되는 게 맞아요. 지금 소외되고 있죠. 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결국엔. 맞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지금 뭐 파운드리도 사실 삼성이 그냥 당연히 2등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인텔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인텔의 눈에는 지금 삼성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 2030년 자기들이 2등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인텔이 10나노 때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 막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1.8나노 18옹스트롬 연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객도 공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지금 수주받은 금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나노 쪽이 10억 달러였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5억 달러로 5억 달러 더 늘었어요. 뭔가 되고 있지 않으면 빅테크들이 의뢰할 가능성이 없겠죠. 네. 그만큼 그렇고 당연히 HBM 쪽도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 당연히 삼성이 2등이겠지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툭 치고 들어왔죠. 이제 그거는 기회는 엄청 많았었는데 삼성이 못 잡아간 거죠.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머리는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앞머리는 많아요.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꼭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나가면요 못 잡아요. 이야. 뒷머리를. 네. 그렇구나. 네. 삼성이 지금 이제는 저러다가 기회를
저게 널려 있는데 기회를 다 놓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구나. 진짜 작년만 해도 인텔은 거의 그 논외였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인텔에 대해서 기대를 안 맞아요. 했는데 이번에 그냥 발표한 거 보면 인텔이 정말 이를 갈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킷인 거 그러면 뻥쟁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 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 엔비디아 주가도 거의 80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엔비디아도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뭐 1, 2년은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온다고 보세요.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여기서 변수는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가느냐 꺾이느냐 음. 이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돼요. 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있고요.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스케일링 로우가 제일 중요한데 AI 모델을 개발할 때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밀어 넣어주면요.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져요. 네. 그러면 지금은 컴퓨팅 파워라는 건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음. 우리 서버에 누가 엔비디아 칩 많이 갈아 넣냐? 이게 경쟁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자사 AI가 더 좋아져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챗GPT가 처음에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고 이게 엔비디아 A100 칩 1만 개 썼잖아요. 근데 그 뒤로 나온 건 GPT-4는 매개 변수가 4천억에서 5천억 개였고요. 몇 배요 갑자기? 네. 그렇죠. 이번에 나온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조 개에서 2조 개예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와. 성능 개선이 엄청 좋아져요. 네. 자, 그러면 10조 개, 20조 개까지 안 나오겠냐는 거죠. 나오겠죠. 네.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는 음. 한계 효용 법칙. 음. 자, 이게 뭐 계속 컴퓨팅 파워 키웠는데 와, 이 정도 하니까 이제 피크가 오더라. 성능 개선이 미미하더라. 그러면 이제 컴퓨팅 파워 쪽으로 더 안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칩 덜 쓰고 뭔가 하겠죠. 네. 근데 아직도 아무도 피크아웃을 못 봤어요. 네. 요게 깨지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는 계속 달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엔비디아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깨질 수는 피크 타임이 올 수 있으니까 네. 나는 새로운 또 신제품, 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와. 만약에 그게 그럴 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GPGPU라는 거는 범용 칩이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들 시스템에 맞는 주문형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같이 범용하고 약간 ASIC 사이에 있는 뭐 그런 세그먼트의 칩을 만들어 주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서버 칩만 해도 정신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Chat with RTX라는 걸 공개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RTX라는 게 엔비디아 그냥 소비자용 GPU거든요. 그 30 시리즈 이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Chat with RTX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텍스트 데이터, 뭐 엑셀 데이터, XML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거기 답변을 해줘요. 내가 질문을 하면 이거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명절 선물 리스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물어보면 이거 기반 답변해줘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노트북으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GPU 가지고 하면 LLM 그 엔진이 이거 엔비디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엔지니어 생태계는 지금도 꽉 잡고 있는데 쿠다라는 거하고 그 옴니버스라는 걸 통해서 꽉 잡고 있는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이것도 완전 우리가 잡아버리겠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AI는 나와라. 우리가 다 대항할게. 이런 거죠. 그렇구나. 그 CEO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괜히 가죽 잠바 입고 나와서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경영 잘하시는 거예요. 와, 세계 20 몇인가 부자 되셨다고 네. 나오는데요. AMD가 조금 따라잡을 가능성은 어때 보이세요? 일부는 이번에 할 수 있는데요. 뭐 쿠다라는 생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 엔지니어들이 쿠다를 못 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개발해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너서 듣고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시험을 보는 게 AI 모델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쿠다를 쓰면 옛날 선배들이 이게 수업 들었던 선배들이 족보하고 다 했어요. 네, 그럼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쿠다를 안 쓴다 그러면 영어 원서인데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칩이 엔비디아 대비해서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이라도 엔지니어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진짜 그 피크 타임이 안 왔다는 게 진짜
근데 피크 타임이 언제 올지는 예측은 혹시 그런 거는 아직은 안 나왔. 그거 아무도 알 수 알 수 없죠. 없는 네. 거고. 야, 그러면은 진짜 다 엔비디아에 줄 서는 거네요, 우선은.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 뇌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네. 이렇게 뭐. 근데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모르죠. 네. AI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머신러닝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이게 원리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매개 변수가 뭐 한 1000억 개 정도 되니까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걸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죠. 칩을 계속 많이 넣어가지고 얘가 끝이 어딘지 보는 수밖에 없죠. 야, 엔비디아가 괜히 그 미국 그 나스닥 그 기업 3위 시가총액 3위 기업 된 거죠. 맞습니다. 아람코 다음이 그럼 4위인가요? 3위입니다. 3위. 미국 내 3위고 전 세계에서는 아마 한 4위 정도. 4위 정도. 아람코 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빅테크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보이는 네네. 애플하고 테슬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애플은 이번에 전기차도 안 한다고 하면서 네네. 또 그 의도가 뭐냐 막 보니까 뭐 AI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애플이 좀 이런 AI가 대세가 되는 흐름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AI를 왜 못했을까요? 애플은 AI를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했는데 음. 그 기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 왜 그러냐면 AI라는 게 AI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AI 역사는 컴퓨터 역사하고 같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는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 AI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거의 고안한 그걸 거의 지금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아직까지 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근데 폰 노이만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앨런 튜링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영국인이었거든요. 네. 그 자국을 위해서 참전하러 돌아가서 이제 독일의 암호책인 애니그마를 풀고요. 엄청나게 했는데 국가한테 팽당해서 빨리 죽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애플에 그 사과 한 입 베어문 게 그 독사과를 먹고 자살했다라고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뭐 아담의 뭐 사과다 이런 네. 것도 있고 한데 그만큼 앨런 튜링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앨런 튜링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AI 발전 속도가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너무 구려가지고. 그런데 이 컴퓨터가 한 20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니까 AI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좋은 거 쓰고 데이터만 막 밀어넣고 알아서 학습해봐. 옛날에는 일일이 코딩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자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요.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메인이 됐고 그 머신러닝 중에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기술도 몇십 년 동안 안 되다가 2013년, 12년부터 제프리 힌턴이라는 박사가 뭐 전 세계 AI 콘테스트를 다 씹어먹고 다니는 거죠. 그때부터 기술이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2016년에 알파고 그게 딥러닝 기반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애플이 그러면 왜 늦었냐? 애플 시리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2010 몇 년 아니에요? 13년. 13년. 네. 근데 그러면 옛날 기술 기반을 만들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딥러닝이 메인이 됐고 네. 2017년에 나온 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가 메인이 될지 모르고 CD 기반으로 계속 연구 개발했는데 트랜스포머 쪽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야 되는데 애플의 시리하고 삼성의 빅스비 같은 거는 네, LLM 기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 놓은 거 다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LLM을 택한 거는 어디예요? 챗 GPT죠. 아. 챗 GPT하고 지금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다 LLM 기반이죠. 네. 그럼 구글은 그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네. 방식들을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출발이 달랐던 거예요, 아예? 구글도 계속 했죠. 근데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엔진을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가 구글이에요. 2017년.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야. 구글이 그걸 개발해서 그냥 오픈으로 다 오픈 소스로 풀어줬어요. 와. 논문으로 발표해서 이거 써라. 와. 네. 그래서 그거 써서 성공한 게 챗 GPT예요. 네. 오픈 AI.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와. 구글도 그게 자기 목을 겨눌 줄 몰랐겠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애플은 앞으로 네. 진짜 그럼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근데 애플이 제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이야기하면 빅데이터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 그
기업이 구글도 있지만 사실 어. 애플이 엣지 디바이스 다 지고 있잖아요. 어. 스마트폰, 네. PC, 패드 뭐. 네. 워치, 이어폰 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만 키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엔비디아 칩만 많이 사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니까 40주, 52주 기다리래요. 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차세대 버전은 내가 먼저 살게.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이 H100이잖아요. H100 지금 주문하면 40주 걸려요. 어. 그래서 애플은 그 뒤 나오는 새로운 버전 B100 그거 살게. 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와. B100이 4분기로 나오기로 한 게 갑자기 2분기로 훅 땡겼어요. 돈 많이 주고. 네, 아마 애플이 B100 많이 사갈 거예요. 와, 네. 그렇구나. 애플 또 돈은 많으니까. 그렇죠. 올해 AI 서버 투자 쪽으로 예산 배정한 게 긴급하게 편성한 게 45억 달러. 어. 네. 현금 많잖아요.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잘 할 수는 있을까요? 왜냐면 또 스티브 잡스는 뭔가 네.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 팀 쿡은 약간 좀 관리형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CD가 좀 더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될 거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그래도 제일 유리한 회사가 애플이에요. 예, OS부터 AP 그리고 데이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게 결국 그 AGI가 궁극적인 지향점이잖아요.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뭐 그거는 이제 멀티모달 멀티태스크를 수행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영화를 다 봤어요.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 자비스 커피 태워줘. 우리 커피 태워줘. 밑에 가서 그 갑옷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용접해줘. 그럼 용접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가지고 그러면 토니 가서 옷 바구니 들고 가서 사과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멀티태스크 멀티모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뭐 작업도 해주고 나의 친구도 돼주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오감을 인지를 해요. 근데 지금은 AI가 언어하고 일부 이미지 정도만. 이번에 영상을 AI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소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대박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이제 듣고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촉각을 느끼고 사람처럼 맛을 보면 AI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고 거기서 이제 멀티 모달리티를 위한 데이터를 막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 그렇죠. 네. 로봇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제일 낫겠죠. 네. 그럼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잘하는 애들이 결국 멀티모달 AGI 쪽으로 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애플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 H100이 들어오는 시점 2분기 이후. B100. 예. B100이 들어오는 네네. 그 2분기 이후 정도. 아마 그래서 약간 좀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꽤 괜찮은 AI가 채택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기차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지금은 AI 쪽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번에 그럼 포기한다고 한 게 네. 언젠가 또 다시 할 수도 있다 뭐. 저는 다시 할 거라고. 그래요. 네. 그건 그냥 하드웨어니까. 네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또 AI랑 연결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AI 혁명이라는 변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AI보다는 이게 디바이스가 더 중요한 줄 알았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디바이스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우리가 AI에서 뒤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 갈아엎는 거죠. 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뭐 애플이 그냥 애플이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막연했는데 그걸 되게 구체화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AI 관점에서 제가 테슬라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AI가 지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AGI라고 했잖아요. AGI가 되려면 멀티태스크, 멀티모달을 구현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면 AI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애기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옹알옹알 거리다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엄청 잘하죠. 갑자기 와가지고 그 끙해 울다가 기저귀에 끙하만 하다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아빠 저 패드 주세요. 제가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로블록스에서 친구도 만나기로 했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자, 그게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죠. 네, 네. 자, LLM은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얘가 막 말을 굉장히 잘하고 내 말도 막 알아듣고 대화가 돼요. 야. 자, 그 다음에 아기가
막 움직이는 모빌 같은 것들을 뭐 달아놓잖아요. 시각 훈련을 하죠. 그리고 듣죠. 네. 그리고 맛도 보죠. 막 딸기 먹으면 시다. 막 그러고 그죠? 달콤한 거 찾고 그죠? 탕후루 주세요. 뭐 이러죠. 네. 그리고 촉각을 느끼죠. 네. 네. 오감을 배웁니다. 그게 멀티모달이에요. 자, 지금 멀티모달을 배우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소라라는 텍스트 투 비디오 플랫폼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는 시각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멀티모달을 이해하고 나서 뭘 하겠어요? AI가 바디가 생기겠죠. 그걸 인바디드 AI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뭐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AI, TV에 들어가는 AI 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자, 인바디드 AI가 되면 얘가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겠죠. 아기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막 기어다니죠. 예. 그다음에 걸어다니죠. 로봇 지금 걸어다니는 거 보면 약간 허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람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면 나중에 뛰어다니겠죠. 자, 그러면 운동지능에 대한 AI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아마 테슬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바디드 AI를 구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는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주행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도조 시스템으로 보내주고 있죠.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슈퍼컴퓨터 가지고 돌리고 있죠. 예. 그 AI 쪽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모빌리티 회사 중에서 저 정도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깔때기로 끌어모으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죠. 예. 구글의 웨이모도 사실은 그게 상용차라기보다는 상용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랩 수준이 그거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네. 열세인 거는 네. 아무래도 뭐 전기차 수요 감소나 네. 뭐 금리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업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강하다 보니까 한번 성장통이 있는 거고요. 네. 자, 이거를 결국 극복하는 데는 자율주행차 회사, 모빌리티 회사, AI 회사 그런 것들로 뭔가 계속 포지셔닝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성장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한 게 그거는 아닌가요? AI를 자동차에 접목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챗 GPT야 뭐 이런 거 좀 오류가 있어도 막 생명의 지장은 없는데 차는 잘못하면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해서 애플이 접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AI 쪽에서 차별화가 상당히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충분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AI라는 기술은요, 막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 얘기처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모빌리티 AI 쪽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테슬라 옵티머스 기억나시겠지만 불과 2년 전인가 막 타이즈 입고 나고 사람 막 맞아요.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 요새 나오는 모습에 막 계란 옮기고 뭐 빨래 개고 난리잖아요. 그 사이에 학습해가지고. 얘가. 그러면요, 그 대표님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일단 이번 AI 사이클은요, 저는 미국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포트의 30%나 많게는 50%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로 미국 빅테크 M7이라고 하는 회사들한테 약간 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좀 작은 회사들 중에는 그 EDA 툴 업체나 IP 업체나 이런 쪽도 괜찮아요. 시놉시스, 케이던스, 뭐 암 홀딩스, 뭐 램버스 이런 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HBM 쪽에 따라 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HBM 쪽에 한 5-60% 비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한 2-30% 비중,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의 좀 대장주는 뭐 투자라는 건 아니지만 대장주는 아까 얘기해 주신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국내에서는 대장주고요. 글로벌리 보면 콜컴, 콜컴 네. 쪽이고 네. 그렇게 보시고 HBM 쪽은 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쪽 맞습니다.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중심으로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2차 수혜를 보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네, 대표님 진짜 이렇게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한 큐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웅달 책방 구독자분 되게 해피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러고 뭐 AI 뭐 주식도 네. 좋고 한데
그래도 항상 이제 또 이렇게 모두가 축제할 때는 조금 이제 네. 예, 조금 경계하는 마음도 조금씩 이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 이런 주인데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면 좀 더 깊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영상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일 너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아 오늘 진짜 한미반도체 이야기랑 그 저기 뭐야 그 애플 이야기는 정말 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유 예. 네. 질문을 잘 해주시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반기 또 네. 갈수록 약간 좀 안 좋게 지금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또 이제 오시니까요. 다음 달에 네네. 오시고 다음 달에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또 네네. 오실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 시기가 또 앞당겨졌는지 여쭤보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